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유로 지역과 일본에서는 부진한 그런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출 등 일부 지표가 둔화되긴 했지만 정부가 정한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성장세가 유지되었고, 일부 신흥시장국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국가가 여러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간의 경제 상황하고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 차이를 보임에 따라서 미 달러화는 강세, 엔화는 약세 같은 현상이 더 깊어졌습니다. 주요국의 주가는 ECB와 일본의 추가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 등의 상승 요인이 있었는가 하면 또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 또 하락 요인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주요국의 시장 금리는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대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에 중국은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또 유로 지역에서는 그 미약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내수의 경우에는 10월 중에 소비가 전월에 이어서 감소하고 설비 투자는 최근 수개월간 좀 개선하고 월별로는 말이죠, 개선하고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는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복의 모멘텀은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여전히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양호한 흐름을 쭉 나타내던 수출도 11월 중에는 소폭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기는 미국의 경기 회복과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은 속도는 완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보면 11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여타 공업 제품의 가격 오름세도 둔화되면서 1.0%로 낮아졌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보더라도 지난달보다 낮은 1%대 중반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담배값 인상이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 등으로 상당 기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비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 달러 환율 상승하고 또 원엔 환율은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주가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다가 금주 들어서는 상당폭 하락하였고, 장기시장 금리는 주요국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등을 반영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대외 여건의 변화, 특히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 등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더해서 가계 대출의 높은 증가세 등에 비춰서 금융 안정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저희들이 의결문에 나와 있듯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금융 안정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제 유가라든가 주요국 통화 정책의 어떤 그 변화, 또 가계 부채 동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네, 금리 정책은 무릇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베네핏과 코스트가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죠. 저희들이 금리 결정에 따라서 가계부채, 그다음에 경기의 양쪽 영향을 주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그러니까 금융 안정의 리스크라든가 경기 실물 경제의 어떤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운용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다에서도 내년도 경제 전망을 3.5%로 하고 있고 물가도 1%대 또 코어 인플레는 2%대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3%대 성장과 1, 2%대 물가를 디플레라고 할 수는 없겠죠. 디플레의 우려가 만약에 어떻게 보면 디플레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좀 과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성장 저물가가 장기화 고착화될 경우에는 물론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저물가를 방지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까 이제 금리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성장 저물가는 물론 경기 순환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구조적 요인이 같이 복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화 당국에서는 어떤 그러한 좀 금리를 지난번 2차례 낮추고 또 저희들이 이제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라고 하는 대출제도를 활용을 해서 어떤 경기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정부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물 경기가 이렇게 만족할 만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기 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 구조적 문제점이 워낙 뿌리 깊게 잡혀 있어서 그런 거다 이겁니다. 그런 구조적인 노력,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저성장 저물가를 탈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의 예가 그런 거죠. 일본도 90년대 초에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은 한 90년대 중반 이후에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된 것도 일본 경제가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이고 최근에 아베노믹스가 주춤하는 것도 통화 정책에만 의존한 그런 정책을 핀 결과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공통된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저성장 저물가의 통화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런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난 그 원인 중에 이제 금리 인하가 작용을 했다. 그리고 또 해외 자금 유출이 우려된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금리 지난번에 2차례 금리 내릴 때 저희들이 가계 부채와
또 어떤 자금 이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했던 조치입니다. 물론 가계 부채가 늘어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택 거래에 관한 규제 완화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거기에 금리 인하도 가계 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뭐 분명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조정에는 그런 그 기대하는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코스도 있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달라 말씀드리고, 자금 유출권은 물론 어제 하루 이틀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자금 요 흐름은 하루 이틀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를 들면 채권 자금 만기가 언제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금리 두 차례 내렸지만은 아직 외국인 자금의 뭐 그런 이탈 움직임은 없고, 오히려 숫자로 보면 기온으로 조금 더 항상 유입되는 쪽으로 이제 돼 있는 게 현실인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년에 이제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내년도 국제 금융 시장의 어떤 변화, 특히 국제 금리의 움직임, 그게 이제 물론 주요국의 통화 정책 차이에 따라 나타나겠지만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좌우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일반적으로 그런 게 우려나고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외 금리 차가 이제 축소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늘 좀 유념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네, 최근에 이제 각 기관은 3%대 중반의 내년도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9%를 제시했는데 그게 이제 10월 초 두 달 전입니다.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상 저희들이 봤던 어떤 그런 여건이 바뀌거나 우리가 전제했던 상황이 변화가 있으면 전망치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두 달간에 지난 10월 달에 내놓은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의 이제 변화를 보면 분명히 지금 3.9% 전망을 그대로 뭐 유지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사이에 여건 변화가 워낙 컸지요. 예를 들면 유로 경제의 부진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아서 ECB에서도 유로 경제 전망치를 낮추었습니다. 더 중국 경제도 아무래도 성장세의 둔화가 좀 눈에 띄게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국내 요인을 보면 저희들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저희 예상외로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음 달에 이제 내년도 전망치를 내놓고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저희들이 뭐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만,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분기별로 이렇게 막 바뀌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잠재 성장률이 뭐 얼마다 다시 그 수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단지 이제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할까요? 추세로 보면은 잠재 성장률은 낮아질 수는 그런 그 흐름이 불가피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 그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 구조, 노동력 구조, 노동력 문제, 그다음에 글로벌 이후에 투자 부진이 쭉 이어져 온 그런 점을 감안하면 어떻든 방향 자체는, 흐름 자체는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이 경제 구조, 경제 발전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금리가 내년 중반 이후에는 인상 쪽으로 방향을 이제 틀 거라는 전망이 뭐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시점에 가서 어떤 속도로 할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페드의 정책 결정을 저희들이 미리 예상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신 그 미국 금리 정책의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계속 모니터링 해 가면서 어떻든 저희들한테 미치는 어떤 부정적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가 하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원론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워낙 원유 수입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분명히 이제 물가 하락 요인이 되고 모형에 일단 따르면은 유가가 평균 우리 도입 단가가 10% 떨어진다고 봤을 때 그것이 그 연간 물가를 소비자 물가를 0.2%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모형 분석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가가 저희들이 하반기에 뭐 한 3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앞으로의 물가 소비자 물가를 상당폭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물가 목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쭉 일관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물가를 정할 때 2012년에 13, 4, 5에 적용할 물가 목표를 이제 2.5, 3.5로 정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 또 해외 요인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던 문제, 또 공급 요인에 의한 충격 이런 것이 전부 겹쳐가지고 우리가 봤던 목표가 너무 과대하게 설정됐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빨리 적정 물가 상승률을 찾아가지고 저희들 물가 목표를 바꾸더라도 일단 적정 물가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정 물가를 추정하기가 최근에 그 여건 특히 대외 여건의 변화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변화만 가지고 저희들 적정 물가를 모색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고민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들이 과거에 설정했던 목표가 그 후에 어떤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서 목표에 많이 밑도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어떻든 간에 빨리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물가 목표 기간이 이제 한 해 남았습니다. 2015년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뭐 조기에 바꾸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구조 변화를 진짜 다 반영을 해서 우리 경제에 맞는 균형 또는 적정 적정 물가 목표 수준을 모색을 해서 2016년부터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조기에 바꾸려다 보면 또 그런 어떤 적정 물가 설정하는데 좀 애로가 있고 또 정부와의 협의 절차라는 것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목표를 바꾸기보다는 2016년 후에 적용할 우리의 중장기적인 균형 물가 상승률을 모색해 하는 작업을 그걸 좀 빨리 서두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연초 상반기라도 이런 작업에 좀 속도를 내 가지고 그 후에 정해할 목표를 좀 설정하는데 좀 각별한 유의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개지원 대출 제도를 저희들이
늘려서 이제 9월부터 집행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설비 투자를 설비 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그다음에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그 경기 부진 업종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해서 지난번 확대를 했는데,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애로 되는 중소기업만을 이제 타겟으로 했고, 저희들이 그 기업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는 어떤 뭐 그런 피부로 느끼는 게 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중개지원 대출 제도는 분명히 그런 어려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이용 액세스를 좀 쉽게 하고 금리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잘 시중에서 그 잘 돈이 안 돈다고 아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 총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어떤 금융기관의 신용 경계감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업황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그 기업은 그 부분 전체적인 신용 총량과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좀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저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